이영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공항에서 짧게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뻔한 이야기 하셨어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게 자기 생각이고, 하나 더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동포들이 굶어 죽거나 이런 상태로 만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민주정부 쪽으로 환원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금방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임명권자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워딩이었다고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다른데 거기다 대놓고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 도발이 있으면은 북한보다 강력한 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인도 지원은 그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북핵 외교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통역을 3년간 맡았을 때 직접 관찰하고 배웠다며 경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왔었나 라는 데 대한 일차적인 점검과 비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은 사실상 그 북한 체제의 붕괴론, 흡수 통일론 뭐 이런 류들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은 자연히 저렇게 고립시켜두면 체제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없어질 정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저쪽에 지원될 수 있는 물기를 끊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굶겨 죽여야 된다라는 일종의 폐쇄적인 그 남북 관계 정책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교류와 실제적인 메신저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저거 내일 모레 넘어갈 거야. 또는 꿈에서 선몽한 어떤 무당 얘기처럼 곧 흡수 통일이 될 거야. 뭐 이런 류의 기다림으로만 했었던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무정책이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 체제의 붕괴로는 89년도부터 거의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그 경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근 30년 동안 북한은 곧 망할 것이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수해를 겪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대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생존을 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생존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3대 세습을 완성을 했고 거기다가 핵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깡패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북한 체제 붕괴론에 의한 가정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폐쇄시키려고 했던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새로운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실패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부는 과연 전략적으로 잘 해왔느냐. 사실 이거에도 이제 의문점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시각인데 네. 우리 지금까지 해외 정책이 최고의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민주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평가하기로는 묻지마 정책이라고 unconditional engagement 잘하고 있나요? 네. 묻지마 포용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퍼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물건을 집중적으로 대준 거죠. 여러 가지 재화라든지 곡물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퍼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안에 시스템 체계를 바꾸지를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처럼 북한한테 생필품을 줄 게 아니라 생필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면서 발전돼 있는 한국의 문물과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제공을 했었으면 북한 체제가 훨씬 쉽게 남한 쪽으로 딸려올 수 있었는데 그냥 물건만 받고 입을 씻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포용 정책도 사실상 이게 실패했다고 봐지는 거죠. 이거를 남북 교류라든지 뭐 IT 산업이라든지 뭐 정보통신 연락을 통한 뭐 이산 가족을 연결한다든지 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가지고 그쪽에 IT 환경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하면 코카콜라가 러시아를 무너뜨린 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를 충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묻지마 포용 정책도 사실상 전략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오는 등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그런 노력들이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 대통령도 그걸 유지시켰다라고 하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도를 했던 정책이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송유관을 연결하는 정책. 그 다음에 한반도 횡단 철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철도를 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냐면 부지 확보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서울까지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설계도와 부지 확정에 대한 설계 도면이 다 끝나 있었고요. KTX를 유동형 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철로의 폭을 따라서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기차를 안 갈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성을 해놓고 있어요. 서로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철길이. 네, 철길에 그 협궤가 있고 광대가 있는데 철길에 길이가 벌어지든 좁아지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길이를 조절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기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외교적인 것만 터졌다고 하면 남북 간의 경제 교류나 통일 교류는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을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후보였던 시절의 말들은 그 불확실성의 어떤 논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어떻게 열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요 대북 관계에 대한 걸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지. 선거 정책 전략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뭐 북한을 제재하겠습니다. 내지만 확실하게 개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적인 정치적 여파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 안에서 많은 그 국내 학자들이나 통일 전문가들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이거 불확실성은 너무 문재인의 약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화두가 될 문제로서 앞으로 풀어나가는 부분 안에서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략으로는 되게 좋은 것이 뭐냐면 적들한테 그러니까 씹을 거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문재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노무현 그 위에 김대중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상되고 자기가 뿌리가 있는데 당선되면은 그러면 북한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교적으로 햇볕 정책이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휴전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휴전 협정이 그 대한민국 쪽이라든지 어느 그 주체 국가가 서로 합의해서 한 게 아닌 문건이잖아요. 유엔이고 중국 쪽에서도 중국 국가가 한 것도 아니고 북한도 북한 국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국가라는 그 존재가 없었으니까. 정말 군사적인 협정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총을 쏘지 않겠다라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재가 너무 있는 상황에서 물건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제재만 할 수 있는 게 제재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퍼주는 것도 답이 아니었었고 제재하는 것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그러나 이 그 휴전 협정이라는 게 우리의 그 걸림돌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풀어나갈 수 없는 이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외교적으로 이걸 정말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만이 사드라든지 이 많은 문제들이 그 우리 걸림돌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좀 더 스마트한 실효적인 포용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하도 깡패질을 하는 바람에 북한은 그 국제적인 테러국이 돼 있는 상태이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과 교류를 가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일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니들은 왜 국제적인 그 현재 제재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외교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미중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이쪽의 양쪽에서 실리를,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한테 얻고 안보와 외교는 미국을 통해서 얻는다는 정책 자체는 처음에 의도는 좋았으나 박근혜 정권은 결과적으로 양쪽한테 다 욕을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투트랙이 필요한 거야. 외교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북한하고의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재할 것이다.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제재에 찬성할 것이다. 강경한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통일부의 방안이 나오고 또 남북 이산 가족을 진행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홍석현 이제 외교 특보가 되셨죠. 외교 특보의 발언들이 양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른바 코리아 대탕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화 정책을 뿌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입국하면서 발언했던 게 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엔 안보리가 외교적으로 보는 게 정말 그 북한이 절대 악이에요. 정말 깡패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쪽과 적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들하고 친구하고 먹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친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도적으로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을 하되 정치적으로는 제재를 해야 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말 깔끔히 해준 강경화 외교장관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처럼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하는 거 말고 일단 북한과의 관계가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때 초반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는 상태로 가다가 박근혜가 나중에는 이제 핵 실험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개성 공단까지 막아버리는 것까지가 지금 현 상태에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근데 그냥 뭐 전문가적인 시각 말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인보 쪽에 계신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핵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핵을 개발한 이유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북한은 목적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평화 보장과 체제 보장.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인 도발 안에서 평화 협정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이라든지 어떤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에 있는 3부자 정권,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안정인 거예요. 이걸 흔들지 않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테러 위협을 한다든지 내부적인 쿠데타를 통해 갖고 정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동안 미국이 취해왔던 제3세계에 취해왔던 이러한 정책들을 하지 말고 우리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줘라. 우리끼리 해나갈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중국한테 이 대북 문제를 하청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대미 수출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우회 조약을 유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북핵 문제 니들이 해결해. 남중국 해하고 경제 문제를 연동시켜서 니들 득을 보게끔 니들 편에 서 줄 테니까 북핵 문제를 네가 해결을 해.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핵폐기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해라고 중국 정부가 1차 압박을 넣었어요. 북한 정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버틴 거예요. 3년을 줘. 그렇게 빨리는 못해. 그 안에 미국하고의 어떤 형태로든지 평화조약 내지는 불가침 조약을 해주면 그때 가서 믿을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조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만일 그 조약이 그 중국의 중재에 의한 조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의 북한 체제가 안정된다고 하면 북한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북 정책 안에서의 키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중국도 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서 한국은 필요 없어라는 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도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식에.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한테 야 니들 자본주의해. 요건 잘못된 거고 결국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들 국민들이 뭐 세뇌됐건 뭐가 됐건 간에 거기에서 나는 김정은이가 좋아요라고 외친다고 하면 거기에까지 개입할 여지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미국도 북한한테 핵 문제를 접근할 때 핵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은 지들도 더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인권 문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이 세계적으로 너무 나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쪽 부리들이 계속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고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은 뭐 한국의 인권도 이야기 안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악의적인 의도만 없다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을 만드는 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니까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일반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들 나름대로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이렇게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뭐 3, 4년을 넘어가면서 안정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암시장을 공공하게 활성화시킨 정책을 폈거든요. 지하 경제는 일종의. 네, 일종의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지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실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재화나 물건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어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휴대폰 보급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정보통신에 관한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 대한 욕구들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제품들, 좋은 생필품에 대한 요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양 같은 대도시 위주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 대도시 그 시장이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 국경 인접한 지역에서부터 이게 중간 루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이 변화하고 개혁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방송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평양 같은 데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개방돼 가지고 한국인들만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상태까지 왔다면서요. 실제 평양 안에서의 그 유통되고 있는 생필품은 사실 북한의 생필품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생산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제들이 많이 들어가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간혹 한국제들이 섞여 있는 건데 이 한국산 상품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비재들이 북한에 침투 내지는 안에 유통만 될 수 있다고 치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국내 팔리는 가격의 3배, 4배 가격으로 그런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위생용품이나 화장품이나 제과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을 최고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산은. 그게 개성공단 효과도 있죠. 그렇죠. 개성공단의 초코파이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오다 보니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쏟아 들어져 왔고 그런 물건을 접하는 북한 인민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게 한국제구나 라는 한국 제품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북한의 사람들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전처럼 서로가 이제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는 저쪽 나라는 서로 못 살아 막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건 지금 안 먹힐 것 같고 이제는 안 먹히죠. 훨씬 한국이 잘 사는 건 아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이런 걸 뭐 주체사상 이런 것처럼 미제 합잡이들한테 뭐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자존심만 지키고 있는 뭐 그 상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후 세대에 전쟁 후 3대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상흔이라든지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많이 무뎌진 것처럼 그들도 이제 맹목적인 충성이나 수령에 대한 그 광신도적인 충성은 이제 없어요. 북한 사람들도 그 사람인데. 평양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돼지 새끼 이런 말 할 것 같아. 그럼 지들끼리는. 당연히 하죠. 내놓고는 못해도 그래서 막 그 동상에다 테러하고 밤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 우상화 시설에다가 뭐 페인트 퍼붓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거기도 이하 작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막 김정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막 찌라시 뿌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개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개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 거기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 공식적인 상거래라든지 뭐 어떤 경제 교류가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북한 애들을 만날 수 있을 거냐. 그게 스포츠의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세계 각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슬픈 이야기야. 북한에는 특사를 못 보냈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우회로를 뚫어야지.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게 문화 교류하고 스포츠 교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화 교류는 너무 우리가 지금 상업성이 강하잖아. 우리가 그쪽에다가 우리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공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근혜는 뭐 소녀시대를 틀면서 저쪽을 뭐 이리 오너라 했는데 그걸로 우리를 문화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예, 만일 그게 풀려서 진짜 우리 걸그룹들 음악 캠프 같은 거 1시간 정도만 해버리면 진짜 무너질지도 몰라. 그쪽은. 근데 그런 류가 아닌 상황에서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게 스포츠 교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체육 교류를 통한 민간 교류로 접촉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교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스포츠 단체가 있으니까 저쪽도 스포츠 단체가 있고 우리가 롯데, 삼성 같은 뭐 현대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 북한에도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여러 가지 정찰 총국 같은 데도 있고 뭐 군부도 있고 뭐 내무 행정을 보고 있는 부서도 있고 다 이렇게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 기관들이 북한 주민의 세금을 통해 갖고 운영되는 우리 같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하달식 조직이 아닙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지네들이 사업권을 갖고 사업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데? 호텔을 하든 뭐 마트를 하든 시장을 하든 극장을 하든 이런 것들 자체를 그 부서가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위에다가 충성 자금을 일부 상납을 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조직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갱생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 가운데서도 뭐 정찰청국이라든지 외교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인력을 송출해서 노동자들을 보낸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이나 김정은한테 사랑을 받지. 많은 충성 자금을 내놓으니까. 대신 지네들도 부유한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지네 조직들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벌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경쟁이 생기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런 뭐 금광이나 석탄 사업이나 이런 거 시켜가지고 가격도 떨어져갖고 수입도 안 나오고 이 광산 돌려봐야 돈도 안 되는데 나도 무역하고 싶다. 유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민간적인 차원에서. 뭐 이건 이제 실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생리대가 엄청 인기예요. 북한에서. 근데 그 생리대 자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치면 돌릴 수가 있어. 사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돈 주고 사고 받는 행위는 무역 행위가 되잖아요. 상거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못해. 맞습니다. 예,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대신에 기부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부는 할 수 있는 거야.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리대가 없다며, 생필품 어렵다며, 기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기부를 던지고 그 기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송이버섯을 받아온다. 모시조개를 받아온다든지 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물물 교환, 막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상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외교인 게요. 2016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 산하에 있는 그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대한민국이 미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북한 때문에 순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한국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잘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인도적으로든 어떻게든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머리를 사용을 해서 미국을 잘 조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큰 많은 외교적인 그 입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정책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진출이에요. 어찌 됐거나. 맞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상품과 재화들이 북한에서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주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만큼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 어떠한 형태로든. 철광석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모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내수 부진 때문에 고민을 겪고 있는 국내에 있는 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3,500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제품의 호의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책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그쪽 안에 시장에 진입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인도적으로 북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의약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거기는 정말 백신이 너무 모자라요. 정말 너무 모자라고 아이들 분유라든지 엄마한테 네 아기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이 맞습니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지금 상황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거기에 상응할 만한 조건을 받아올 수 있게 하는 접촉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물꼬가 터야 돼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을 싫어해. 핵 개발하는 것 때문에 특히. 그래서 사실 미국도 북한이 그래줄 필요성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사드 배치나 뭐네 해가지고. 북한 이들이 그러는 김에 그 핑계 삼아서 제재도 하면서 한국에는 무기도 팔아먹고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니들이 경제 제재하는 거 풀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북한과 교류가 민간 영역에서 계속 확대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핵 개발을 안 할 거라고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민간은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어떤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등과의 외교 아닌가요? 결국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북한이 처음으로 핵 개발, 핵 실험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서 영변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핵실험이 한동안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 경수로 사업에 물론 우리가 돈을 50%를 분담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긴장 완화로 얻어진 경제 효과는 엄청나게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 송유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 정치적인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러시아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왜 러시아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또 이제 해야 되겠지만 러시아 자체가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철도와 통신 전기망에 대한 SOC 투자를 거의 90% 이상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내에 있는 철도라든지 이런 그 기초 설계를 러시아제로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륙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대륙 횡단 철도가 있고 중국을 통해서 가는 대륙 횡단 철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러시아가 먼저 선점해갖고 그 SOC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던 지난 김정은 정권 초창기에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지금 대북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의 경제적인 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 다 잡고 있었죠. 자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OC에 관한 걸 잡고 있었는데, 자, 그거를 담당했던 그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가 되면서 그게 공석이 됐고 그 자리를 중국에게 다시 넘겨줄 수가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걸 해놓고 평화 무드가 되면 자 남한을 통해 갖고 통과비만 받아도 철길 깐 값은 뽑아라고 했는데 딱 우리가 그거를 허리를 동강낸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어 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처발라 놓긴 했는데 뭐 건질 게 없네 북한 내부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같이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송유관 사업이었다는 거지. 이게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석유 유전을 생산량을 가지고 한반도로 끌고 들어와서 이걸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던 획기적인 정책인 거예요. 만일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현재 70%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 LNG 발전소로 다 변경했을 거고 또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또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갖고 북한을 지나오는 과정 중에 북한하고 경제 교류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유관 자재들 갖고 들어와서 현지에서 공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력들 투입되고 북한 노동자들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시키고 부가가치 만들어냅니다. 그 토지 이용료, 그 관리비, 그 지나오는 그 관로에 대한 관리 형태를 북한한테 위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전기가 없어서 발전 용도로 핵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나 이제 내가 LNG 발전소 지어 줄 테니까 핵 발전소 꺼. 저거 폐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도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석탄 화력 자체를 없애고 LNG 또는 천연 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모멘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생산되는 라인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자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그 에너지 사업의 어떤 변환점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송영길 특사가 러시아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석유 라인으로만 생각하면은 작게 보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석유 라인은요, 곧 유통 라인이고요. 유통 라인은요, 그러네. 통신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다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곧 경제를 다 따라가는 루트라서 왜냐면 미국도 그 철도 라인을 따라가서 그 전 철도 라인 전에 그 석유 라인이 먼저 갔었어요. 그 라인을 따라서 그 통신 라인이 갑니다. 근데 돈은 거기로 따라가면서 그것은 그 공식이에요. 유틸리티 라인스라고요. 그거는 공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주거부로 경제 블록이 네. 그 송유관 라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석유 송유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LNG 송유관이기 때문에 이 LNG 송유관에는 굉장히 저온의 그 액화가스를 보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돼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냉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병합 또는 중앙집중식 열관리를 하듯이 중앙집중식 냉방도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진짜 그럴 있다는 것 거죠. 같아요. 그 부탄가스 하나라도 실제로 이렇게 뿜어보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제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러시아 송유관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부결된 것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국익에 대한 엄청난 시련을 입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은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러시아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 SOC를 러시아가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꼴렁꼴렁해지는 게 만약에 개성공단이 원래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좋을 때 개성공단 한 5개 정도 더 만드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철길이 열리고 송유관 같은 게 한국까지 들어오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됐다면 지금쯤 남북 관계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북한도 지금 못 이기는 척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이사회 자체가 그 패널이 핵무기 보유와 사용 금지하는 조약 초안을 발표했고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 통과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6월 중순쯤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초안 자체가 드래프팅이 됐다는 것이 지금 그 국제 사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앞으로 점진되고 있다는 그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미사일과 핵에 대한 자존감 내지는 시험을 이빠이 해서 보여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조약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빠이가 뭐야, 이 양반아? 아니, 국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가 막 튀어나오네. 풀? 응. 만땅? 만땅이요? 네. 나 미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역할을 중국이 진행하는데 중국말도 지금 잘 안 들어 쳐먹는 거야. 왜? 러시아가 연관돼 있거든. 아하.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송유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거를 못하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석유 수급을 하고 있는 거대 우리가 다 그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그 중동 산유국들한테서 유조선으로 힘들게 싣고 와서 이걸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 메이저 5대 정유사를 전부 다 미국이 쥐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거야. 한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지금 트럼프는 정유사들이랑 안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으면 그런 식의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그럼 우린 세일가스 있으니까 그 정유사는 필요 없어 그냥 니들이 해도 돼 대신에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할 놈이라는 거지. 그 탄핵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탄핵되면 안 돼요. 얘는 5년 꼭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쫀쫀하게 뽑아 먹어야 돼요. 국제관계 안에서.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남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핵확산 금지 또는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은 북한이 핵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미국의 이제 불만인 나라들은 미국 지들이 뭔데 북한 핵 만드는 거 반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열강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흐름상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무기를 팔아먹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외교라는 게 그런 것처럼 보여. 북한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남한이 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이 동생 정은이 조카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야지. 미국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조치를 취해주고 좀 좋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 뭐 앞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 만들었던 걸 폐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까지의 두 사람 그대로 되면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가 않거든. 알고 보면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기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금의 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북한의 어떤 잔혹성, 포악성, 위험성을 대두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은 매력적인 외교적인 카드였던 거죠. 현재까지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케어할 테니까 니들이 우리 말을 들어줘라고 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엮여져 갖고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우리가 중국한테나 러시아나 미국한테 가서 우리 입장을 봐줘라고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무조건 니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니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다는 게 내가 북한을 케어하잖아. 이걸로 다 통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그 인민들의 경제와 경제 수준을 올려줘야 돼요.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미국이 이 비용을 직접 분담할 리가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당사자인 한국 네가 처리해.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도 알다시피 나 형편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나 러시아 송유관 사업 끌어다가 여기서 나오는 재원 갖고 북한 애들 원하는 거 땜빵 해주고 발전소도 지어주고 SOC도 해주고 해줘야 되니까 나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너 이거 방해하지 마. 그리고 우리 그동안 중동 석유 의존화했던 에너지 모멘텀 우리 완전히 바꾸고 LNG 천연가스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무 쓸데없이 정유사들 돌리기 위해서 니네들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그렇게 퍼다가 100톤 퍼와갖고 60톤 도로 가공해서 내다 파는 그게 싸게 팔아갖고 결국은 중간 우리나라 환경 대기만 오염시키고 좋은 유제품들은 니들이 싸게 쓰는 구조 우리 이제 더 안 할 거야. 우리 석유 사업 안 할래. 우리 쓸 만큼만 자체적으로 에너지 조달하고 앞으로 니네들 석유 이제 그만 써도 되지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지금 북한에 빚 깔아놓은 게 수십억 달러라며. 그거 받아가려고 하면 뭐라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 송유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절반 돈 대. 우리가 대신 니네들 거 전량 수입해갖고 써주잖아.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는 우리가 포항이나 속초에다 기지 만들어갖고 일본이랑 대만한테도 우리가 팔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니들 투자 좀 해. 라고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은이 말 안 듣고 이 까탈스럽게 구는데 언제까지 당신 쌀 퍼주고 의약품 지원하고 에너지 지원하고 기름 공짜로 대주고 그럴 거야. 우리가 벌어서 대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북한 철도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또 니네들 국경 통해 갖고 유럽으로 한국산 물건들 기차로 수출할 수 있게끔 길 좀 열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키는 우리가 북한을 케어한다라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먹혀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그 홍석현이 트럼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사들이 다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특정 어떤 대상, 이를테면 트럼프나 시진핑의 입장은 원래 그럴 거야 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걸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를테면 미국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미국통 제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미국은 전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현재 있을 거라고. 근데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흐름을 쫙 보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단정 짓고 얘기하잖아요. 쟤는 장사꾼이니까 돈 되는 것만 할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었다 라고 공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근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최하수. 도저히 안 풀리면 무기라도 팔아먹지 하는 그런 최하수가 있다고 보고, 공익적으로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막 욕을 처먹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북한 문제에 되게 전향적으로 풀고 갑작스럽게 발표가 날 수 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 만난다. 이런 식으로. 햄버거 먹으면서. 만나가지고, 야, 니들 핵 포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대대적인 지원해주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민간 접촉을 빨리 본격화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스포츠고,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남북한 오가면서 정규적인 교류전, 옛날 그 남북 통일 축구대회 있었잖아요. 네. 이런 류의 대회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안들이 통일부에 이제 벌써부터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교류전이라든지 그 외에 근로자 체육대회나 청소년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공동 개최하거나 지원해갖고 국제대회를 열거나 또는 단일팀을 구성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등등 체육교류를 통한 본격적인 물꼬를 열어나가기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단순하게 그 체육교류가 체육교류뿐만이 아니라 민간교류로 연결되고 그 교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면 이게 불가역적인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네. 예. 그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교역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백 개 업체가 고통받는 선에서 끝나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생필품들이 북한 전역 3,500만 동포한테 잘 팔리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어찌 됐거나 남한의 상품들을 받아서 이 상품들로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제관계 안 좋다 또는 남북관계 안 좋다 해서 그거를 딱 끊어버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할 수 있겠냐고. 줬다 뺏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인민들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박근혜가 정말 불가역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그 협정을 맺어놓은 곳 개성공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돼버린 거고, 최소한 민주정부에서는 예측 가능한 정도의 외교나 국제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사 박근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 정책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식하게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끊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나 우리 우방들과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저렇게 풀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지금 미국을 갔어요. 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날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5월 하순이잖아요. 얼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네. 다음 달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무슨 의제를 갖고 할 것인지 요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차관이 지금 건너갔습니다. 집권한 사람들, 권력자들, 또 대통령들의 의지만 있다면 금방 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게 쉽잖아요.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김정은도 이 정도만 보장해주면 나 핵개발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 제스처 취하는 날, 지금 김정은은 사실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올 사람 다 와, 평양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 거기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조만간. 맞습니다. 아까 그 푸나님 말씀하셨던 트럼프는 뭐 그 선점을 가지고 그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은 상위원하고 하위원이 있는 그 체계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남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여기서 히로가 되고 싶을지 히어로? 네. 히어로가 되고 싶으냐의 그 레이스가 지금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 김정은을, 야만인을 지금 어느 정도 자제시킬 수 그렇죠. 있는가의 레이스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의 그렇죠. 부분인 거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5개국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이 다룰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는 앞으로 펼쳐나갈 5개국, 이게 북한이 끼어 있는 상황에 나머지 5개국들이 어떤 외교 정책을 풀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고편을 던지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AIIB를 통한 중국의 경제적인 확장, 경제 영토 확장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하고 그 수혜를 북한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있어서의 사드 부분, 그 다음에 FTA 부분, 그리고 우리하고의 이제 교역에 대한 미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anything but 오바마거든. 뭐든지 괜찮은데 오바마만은 안 돼. 발음 좀 해줘요. Anything but Obama. 심지어 손잡는 것도 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명박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바마가 만들어놨던 모든 정책들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아시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공조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 방식으로 아시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미국 외교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 정권이 위기예요. 아베가 곧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특히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재협상 내지는 무효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일본 정부 아베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칼을 쥐고 있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일본을 요리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가스관을 비롯한 각종 그 러시아의 경제 어떤 협력을 강화한 북방 경제 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리즈 진행에 많은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바마가 나름대로 괜찮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이상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 진보적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네오콘에 휘둘려서 절대 자기들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이런 거
라고 평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미국 대선 전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굉장히 뭔가 남북 관계를 우리 하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트럼프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중국만 견제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동안 오바마는 어떻게든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하고 이걸 묶어서 삼강 방위 체제를 통해 갖고 이걸 만들어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일 관계, 미일 관계, 한미 관계가 재편될 수 있는 여지가 트럼프의 정책 안에 있다. 이것이 일본 정권의 앞으로의 미래도 좌우할 것이다라는 점도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이라든지 그 전 정권이 왜 그랬나를 생각을 해보실 그 한 점이 있는데요. 사드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왜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포를 하느냐면요. 참 이렇게 말하면은 좀 욕을 많이 먹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경계선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즉 우리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완충지대. 네, 그게 그 태평양을 보호하는 미국의 그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초생딸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열도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초생딸처럼 길게 방어막을 쳐서 대륙 세력들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죠. 즉 그게 우리가 전혀 아무 관련이 없었던 그 전쟁의 잔여물입니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6.25도 그래서 난 거고 그럴 때 지금은 뭐 국토 영토 이런 싸움은 아주 국지적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경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식의 무역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의 수건인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풀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통일을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이명박근혜의 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실리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종편만 보시는 분들 아니라고 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북한 핵 개발만 강조되면서 한국에다가 핵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어저께인가 동아일보에서 뭐 어떤 기자가 쓴 칼럼을 하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북한의 미사일이 뭐 몇 분 안에 도착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쳤니? 그 상황 되면은 다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북한 핵이나 사드는 쓰일 확률은 0.001%도 안 되는 그런 무기들이고 그리고 전쟁 일으켜서 좋을 게 잘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고 전쟁 일으켜 좋아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과 함께 한반도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전쟁을 기획한다면 모르지만 누구나 다 전쟁은 바라지 않죠, 사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대북 외교를 대북 케어에 있어서의 1차적인 목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가 전제되어 있는 정책이 가장 기반이 돼 있던 거고요. 이 평화를 항구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시리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2015년 10월 2일 유엔에서 북한은 미국의 평화협정을 하자고 발표합니다. 그것을 무시를 당한 순간부터 돌아갑니다. 정신을. 모든 외교의 기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나라에 이익이 안 되는 짓은 안 해요, 각국이. 맞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이익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나라들한테도 이익을 주면 돼요. 그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어느 나라? 중국? 중국부터 할까 미국부터 할까 설렙니다. 가위바위보? 아, 그것은 이제 게시판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어디부터 할까요? 라고 한번 의견을 올려줘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나라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정치 이야기에 막 막구리 잡기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글로벌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